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45화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봄날 잘 보내고 계시죠? 봄은 왔는데 내 마음에 봄은 안 오고. 출래불사춘. 네. 그죠? 네. 그러네요. 자유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주말마다 제가 산에 가고 있어가지고 어, 봄을 나름대로 이렇게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유는 원래 산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자연인이고.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자유인이구나. 갔고. 네. 그렇구나. 이제 곧 넘어가시려고 준비. 네. 적응 훈련 뭐 이런 거. 그러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참 놀기 좋은 날씨입니다 요새. 그렇죠. 산에 갈수록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강제 격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산이면 괜찮겠지 하고 갔더니 장난 산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이러다가 산만 훼손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사실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지금은 세균이랑 인간이 싸우는 형세인데 우리야 당연히 인간이 바이러스를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꼭 굳이 인간이 이기기를 응원하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자연 그동안 못 살게 군 게 많아가지고 어쩌면 용서하지 못할 생명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자연이 의지가 있다면 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연이 의지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 스피노자에 따르면 신의 뜻이 자연으로 구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도 신의 의지의 결과이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 속에 신의 의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그 주제로 들어가 보면 오늘 주제는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 때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뭐 자연이 인간을 용서할지 말지는 논외로 하고 뭐 인간끼리의 용서입니다. 어떠세요? 두 분은 살면서 누군가를 저 인간은 도무지 용서하기 어렵다라고 느꼈던 때가 있으신가요? 네. 그죠? 있어요? 네. 그때 심정이 어땠나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네, 죽이고 싶었어요. 죽이진 않았죠.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뭐 이런 느낌? 이런. 작두님은 그런 거 없어서 이름을 보면 닉네임을 보면 그런 거 같은데. 단두대 같이. 제가 착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누구를 용서할 입장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아야 될 게 더 많은 거 아닌가. 그게 이 과오가 많은 삶을 살았다 이런 그죠? 생각이 더 들어요. 좋습니다. 자유님은 좀 전에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경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용은 묻지 맙시다. 묻지 말고 어쨌든 그렇고 지가 죽든 내가 죽든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사생결단의 각오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옆에서 보기에 그런 상황이면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죽이고 싶은데 죽일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억울함을 당하거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면 보복하든가 용서하든가 뭐 이럴 텐데 보복을 하기에는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없어. 대부분 의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 입장이 많거든. 그래서 중국 영화 보면 어마어마하게 무공수련을 해서 그것도 지 혼자 힘 말고 누군가의 기연을 만나가지고 막 이 복수를 하고 끝나는 뭐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지만 현실의 세계에서는 법에 의지하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그 법으로 한다고 해도 피해자의 그 분노나 상처까지 그 처벌 안에 다 포함시키지 않고 가해자의 행위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보복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의뢰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 능력이 안 돼서 내가 보기엔 못해. 맞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조직에서도 네. 상사한테 그 열받아도 소심한 복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죠. 뭐 커피잔에 침 뱉거나 뭐 이런 거에는 그렇죠? 없잖아.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그 뭐 복수보다 용서가 더 낫다고 잘 알지만 그죠? 뭐 쉽지는 않죠. 어쨌든 용서를 사실은 종교 같은 데서 사실은 많이 요구하잖아요. 네. 근데 어렸을 때 한 번씩 다 옆에 친구들하고 다퉈보지 않습니까? 근데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 막 다투면 선생님이나 또는 뭐 부모나 누구 연장대 되시는 분이 아씨 둘이 얼른 악수하고 화해해 이러면서 이제 강제로 끝나는 이런 것들을 대부분 경험하는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냥 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잡은 이유도 용서라는 단어를 모르진 않죠. 그죠? 그게 갖는 도덕적 의미나 가치 이런 것도 뭐 대충 다 알긴 하는데 이게 이론과 실천의 괴리가 굉장히 큰 개념 중에 하나여서 맞아요. 또 인문학적으로 다뤄볼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용서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용서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걸 말하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때 잘못한 일을 두고 벌을 줄 건지 처벌을 할 건지 아니면 용서를 해줄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용서 여부에 앞서서 이런 질문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왜 죄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일까? 그죠? 작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은 왜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를까? 많이 해본 사람 입장에서 이유를 대보시면 의도를 가진 경우도 있고 예. 의도가 없는 경우도 예. 있죠. 의도를 가진 경우는 자신의 이익이 앞장서서 그럴 수도 있을 탐욕 거고,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의도가 없이 부지불식간에 또 저지르는 게 누군가한테 상처가 되기도 하고 피해가 오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고. 자유님 보기에 인간은 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신이 인간을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이 종교인 다 되셨나 봐. 그렇죠? 뭐 종교인이 아니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저도 뭐 거기에 한 표입니다. 그 인간은 왜 죄나 잘못을 저지르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죄나 잘못을 저지르는 근본 원인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존재를 우리가 신이라 부르죠, 그죠? 그래서 완전한 존재인 신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신이 있다 이러면 그건 그 짜가 신이죠, 그죠? 따라서 잘못이나 죄는 인간이 저지르고 그것에 대한 용서를 내리는 주체는 신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한민복 시인이 방금 자윤이 하신 말씀이랑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시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불완전한 인간을 만든 신의 애프터 서비스가 용서다. 공감되시나요? 신이 용서해 준다는 거. 그렇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태생적 애프터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만들었으니까 내가 용서를 내림으로써 애프터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죠. 인간한 건 내가 용서해 줄게. 뭐 그렇죠. 이런 거. 뭐 태생적으로 신이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신이 인간에 대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탈무드에서도 용서와 관련된 유명한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죠? 또 뭐 기독교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라면서 잘못을 저질러도 벌하기보다는 관용을 베풀라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간은 불완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잘못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유를 들어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항상 용서를 해 주어야 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작두님은? 용서를 많이 받아야 될 입장이지만 네. 보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죠. 너무 저 자세로 지금 어쨌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해성사하듯이 이렇게. 어쨌든 그죠?
그럼 뭐 저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잘못한 정도가 그죠? 재질이 어떤지에 따라서 용서할지 말지가 좀 달라져야 하겠죠. 그죠? 가령 자녀가 독서실 간다고 말하고는 PC방에서 게임을 했다 이러면 이 정도 잘못에 대해서는 쿨하게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이거 용서하기 쉽지 않죠. 그죠? 또 과거에 일본군이 한국의 위안부 여성들을 상대로 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죠? 이러한 만행에 대해서 또 용서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특히 이제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얘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감정이 용서하자 쪽보다는 절대 용서 못한다 또는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죠 사죄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죠? 철학자들도 죄나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야 된다 뭐 말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의 관점이 좀 다르더라고요. 철학자 중에 자크 데리다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용서란 오직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데리다가 보기에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해야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다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강조한 셈입니다. 반면에 유태인 출신의 독일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독일의 아우슈비츠 학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처벌이 용서의 공통적 조건이며 용서의 가능성은 처벌의 가능성이 전제되었을 때나 비로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륜을 저버린 만행에 대해서는 먼저 죄를 물어야 나중에 용서하고 말고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용서를 주장한 데리다하고 용서보다는 처벌이 먼저다라는 아렌트의 주장 중에 어느 쪽이 옳다고 보세요, 두 분은? 저는 한나 아렌트의 얘기에 마음이 더 가요. 그죠? 우리가 좀 악질한 범죄를 떠올리면 그죠? 아렌트 쪽이 그렇죠. 끌리죠. 이게 뭐 재질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그죠? 같은데, 그죠?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 이런 홀로코스트 이런 것들은 아렌트 주장처럼 일단 처벌도 하고 그리고 나서 반성이 있을 때 용서 뭐 이런 이제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제에서 정리 못한 게 사실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나라의 정치사도 계속 꼬여서 이렇게 왔던 것 같고 사실 우리한테 필요했던 게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그죠? 좀 듭니다. 네. 잠깐 옆으로 빠져도 되나요? 우리 보통 재수의 딜레마 이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근데 그 재수의 딜레마에서는 배반하거나 이런 게 승자가 되는 이런 형태인데 그게 한 번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면 그럴 수 있지만 여러 차례 반복을 해. 이런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거에 대한 엑셀로드 교수가 했었던 실험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제일 좋은 그 전략이 티포텟이라고 그래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그렇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상대한테 협력하고 호의를 베풀어. 근데 상대가 나한테 안 좋게 대하면 똑같이 안 좋게 대하는 응징을 해 나가면서 하는 이 게임이 가장 우수한 전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사이드로 빠진 이야기이긴 한데 이 응징 또는 처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게 너무 제대로 잘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반복되어지고 했었던 역사가 오케이. 특히 많다. 그쵸? 뭐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그 얘기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개념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좀 악질 범죄에 대해서는 아렌트 주장에 공감하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용서를 베푸는 사회가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용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용서를 논할 때 비슷한 개념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뭔가 그럼 묵인입니다. 묵인. 그러니까 묵인과 용서는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무기는 그게 죄인지 아는데 모른 척하는 게 무기인 것 같고 용서는 뭐 이렇게 그렇죠. 예, 뭐 비슷합니다. 네. 무기는 명백히 부당한 것을 잘못으로 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태의 진실은 외면한 채 그냥 넘어가주는 행동, 이게 묵인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일제 시대에 뭐 잘못했던 사람들한테는 용서를 해준 게 아니라 사회적 묵인 상태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죠? 반면에 용서는 잘못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용서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진실을 분명히 아는 것. 두 번째,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결국 진실과 잘못에 대한 인정이 동반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용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어물쩍 넘어가 주는 건 묵인이지 용서가 아닙니다. 개념 이해되시죠? 네. 그죠? 네. 예, 되게 기준이 좋네요. 예, 그죠? 진실을 분명히 하고 네.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치에서 수없이 안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그 큰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 진정한 용서가 일어날 조건이 안 되어 있는 예, 거죠. 예.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그 5.18 사태 때문에 광주에서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도 가해자가 진실을 부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그러면 용서하고 말고가 아니라 용서의 단계까지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사태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일본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진정한 의미의 용서가 가능한 거죠. 그 전까지 뭐 대충 국가가 뭐 뒤에 아무것도 없이 하기로 했다라고 계약을 해본들 그건 용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잘못에 대한 용서 여부는 어쨌든 그죠? 그 묵인과 용서 이 구분을 하시고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지 말지는 어쨌든 각 주체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부터는 이제 용서의 가치와 의미 다시 말해 우리는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큰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는데 이때 그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도 있고 절대 용서하지 못해서 복수를 꿈꿀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사람의 삶이 더 나을까요? 용서해주는 삶, 복수를 꿈꾸는 삶. 이게 삶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뭐 복수하면 속이야 확 사이다처럼 이럴 수도 있겠지만 복수하는데 내 삶이 다 몽땅 또 들어가면 어떡해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네. 또 용서해주자니 내 상처가 치유가 덜 됐는데 그냥 뭐 억지 거짓 용서하자니 또 그렇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아주 큰 사건들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뭔가 이렇게 갈등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마음 불편한 것들은 그래도 용서해주고 툭툭 턴 사람이 더 편하게 살긴 하는 것 그렇죠? 같긴 해요. 네. 그게 용서를 한 걸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네. 그냥 유야무야 잊혀지는 건 아니까. 잊혀지는 거. 네. 이런 그러니까 거. 우리가 용서를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어서 용서 상태를 잘 네. 못해서 그런데 어쨌든 네. 제대로만 했다면 복수를 하는 사람보다 용서해 준 사람의 삶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티벳의 달라이라마는 용서를 해야 진정으로 행복해진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키워나간다면 단지 내 자신의 마음의 평화만 깨어질 뿐이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를 용서한다면 내 마음은 평온을 되찾을 것입니다. 달라이라마에 따르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나쁜 감정이 생겨나서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 행복해지기도 어렵겠죠. 영화 중에는 왜 복수를 주제로 한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죠? 영화에서 주인공은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를 찾아가서 멋지게 복수에 성공하는 스토리가 대부분인데 이때 주인공의 복수는 멋있어 보이긴 하죠. 하지만 복수를 행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행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마음속에 차 있는 건 원한, 그렇죠? 복수심 그죠? 뭐 이런 것들이니까 맞습니다. 그죠? 평온한 마음, 뭐 행복한 마음 이건 뭐 거리가 그렇죠? 좀 먼 일이기도 하겠지요. 예. 독일 철학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한번 소개를 드린 멘트인데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를 꿈꾸는 사람은 자칫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수에 대한 일념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원했던 복수에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삶이 행복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동일한 사태를 경험했는데 복수를 하는 사람과 용서를 해주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뛰어난 사람, 능력자일까요? 얼핏 보면 복수하는 사람이 더 능력자일 거다라는 생각이 더 사실은 앞서요. 네. 왜? 복수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렇죠? 일이기도 네. 하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수하는 사람은 강단 있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용서해주는 사람은 왠지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인도의 그 정신적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약한 자는 절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 그러니까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또 타인이 위해를 가해도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이 파괴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강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결국 용서를 해준다는 건 나약함의 결과이거나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강자임을 드러내는 일이며 진정한 승리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용서를 해주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뭐 그죠? 용서고 말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복수를 하는 것과 복수를 하지 않는 것, 용서를 해주는 것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약간 차이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무조건 그죠?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건 그 사람의 능력과 관계없이 상대방의 위해에 의해서 자기 삶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 거전 상태가 그 사람의 위해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거전 상태가 자기가 타인의 위해에 대해서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위치 상태에 있다라는 걸 반증하기도 하는 거죠. 이 우리 보통 그 용서를 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라는 뭔가의 메시지를 주기 전에도 그냥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메시지를 줘야 용서해주는 사람도 있어. 근데 메시지를 줬는데도 아이씨 아직 못 참겠어. 그래서 뭐 한참 좀 지나고 용서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할 텐데 나는 이 간디의 얘기가 싹 다 마음속에 저는 다 안 와닿는 게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러면 가해자가 내 앞에 와서 이게 사과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해도 하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물론 지금은 가해 행위가 어떤 질적인 수준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 보세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상하게 난폭한 사람들이 뭐 좀 버릇없이 끼어들거나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위험을 느끼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냥 크락션을 한번 빡 밟고 그냥 쿨하게 봐주죠. 근데 꼭 끝까지 빵빵 누르고 쫓아가 위험하게 운전해서 쫓아가서 앞에 차를 대고 내려가지고 위협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되게 강자 같지만 사실은 그 일을 만나기 전까지의 스트레스나 불안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임계점까지 와 있다가 그 일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남들의 사소한 위해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폭발하기 직전 상태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미 그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삶이 불안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되게 안정감 있게 사는 사람은 남이 그런 일을 해도 뭐 화는 나지만 뭐 무슨 불가피한 상황이 있나 보다 이러면 쿨하게 넘어가 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건 강자만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오케이. 그죠? 그래서 용서해 주는 것도 사실은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철학자 베이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수할 때 인간은 그 원수와 같은 수준이 된다. 그러나 용서할 때 그는 그 원수보다 위에 서 있다.
기본적으로 용서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앞에도 왜 죄는 인간이 짓고 용서는 신이 내린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비슷한 논리로 용서를 해주는 사람은 용서를 받는 사람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위에 있는 신이 아래에 있는 인간을 용서하는 거지 인간이 신을 용서하는 건 아니거든요. 요컨대 간디의 주장처럼 용서란 강한 자만이 내릴 수 있는 특권이면서 동시에 위에 있는 신이 내리는 신적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계속 이제 드는 생각이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이게 종교랑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어쩌면 있죠. 뭐 용서를 한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완전히 용서를 해준다는 것이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마치 신의 위치에 서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가질 그렇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결국 용서는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내리는 결단입니다. 또 강자만의 특권으로 자기를 위협하는 사태에 직면하더라도 결코 그걸로 인해서 자기 삶이 파괴되거나 궤도가 수정되는 걸 막아내는 능력입니다. 타인을 용서해야 비로소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뭐 뉴스를 보면 용서하기 힘든 상황 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용서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각자 스스로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평소에 나를 위협하는 사태에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용서를 베풀며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강자의 어떤 특권이다. 이 말이 아사미사하지만 제일 또 이렇게 가슴에 남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용서 못할 일이 생길 정도. 다시 얘기하면 내가 강자여도 내 삶을 위협하는 그래서 도저히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강력한 위해가 있을 수 있죠. 이건 어쩔 수 없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일상에서 그런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그죠? 아주 그 동일한 위협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소한 위협 위에 일일이 반응하고 대응하는 찌질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좀 약자라고 보는 게 맞죠, 그죠? 예. 네, 어쨌든 용서는 뭐 자기가 선택하는 거인 것 같고요. 근데 자신에게 좀 뭔가 위해를 가한 사람한테 실제 이제 용서하는 거, 짜잘한 것들은 좀 용서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뭐 큰 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경험상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자식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렇게 판단하고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감정이 옅어져 가지고 에이 그게 뭐라고 뭐 이렇게 내가 그렇게 열을 냈을까 이러면서 용서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또 비슷한 일을 또 해 이래가지고 안 보면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듯한 느낌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자기 선택이지만 어쨌든 용서를 안 하면서 자기 삶을 뭔가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잘못 때문에 내 삶의 궤도가 네. 수정되거나 이러는 건 좀 막아야 되겠죠, 그죠? 예,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한 줄 평 부탁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뭐 실명 거론해도 관계는 없겠는데 뉴스에도 나온 거니까 안태근 검사 있잖아요. 그 안주현 네, 거기 자기가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회개했대.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과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것도 구분 못하는 이런 상태의 모습으로 지금 이제 법률적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양심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얘기 좀 들으면서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러면 회복 아닌가 싶어요. 회복.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처가 남은 거고 또 그 외에 뭐 물적, 정신적, 육체적 이런 그 피해가 있는 상태인 건데 거기에서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손상이 왔어. 이거 다 회복 안 되거든.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이러면 이 마음 속에, 정신 속에서의 어떤 회복 이럴 수 있을 건데 그 정신 속에서의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시간이 걸리겠지만 용서라고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훌훌 털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게 좀 많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회복이다. 예. 자연님. 네. 오늘 이제 용서의 전제 조건이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진실과 관련된 거, 또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거. 네. 제가 아까 용서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이게 두 개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가능한가라는 거, 그러니까 진실된 잘못 인정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때문인데 어쨌든 그냥 저는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용서에는 순서가 있다. 용서받고 싶은 자들은 먼저 잘못을 인정합시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듯이 용서를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용서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어물쩍 넘어가 주는 묵인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분명히 아는 것과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한편 용서는 타인이 위해를 가해도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이 파괴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 즉 강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결국 용서를 해준다는 것은 나약함의 결과이거나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강자임을 드러내는 일이며 진정한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란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내리는 결단입니다. 타인을 용서해야 비로소 자신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45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